닭잡이상의 제비가는 갈래가 작가인데요. 우리 혹시 작가 중에 유산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작가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하던 유행가예요. 근데 작가의 특징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제비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작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작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작가라는 설명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77페이지 3번의 보기에 제비가는 여러 노래들의 가사 중 일부분이 함께 모여 하나의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까닭에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이 긴밀히 얽혀있지 않아 구절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비유기적인 것을 큰 특징으로 할 수 있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작가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작가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보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작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작가는요, 우리 민요에다가 판소리에다가 사설 시조에다가 가사에다가 한시에다가 그냥 갈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일단 작가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특정 공간에서 연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 보통 마당놀이 그러면 야외에서 이렇게 벙그랗게 둘러싸고 관객과 그 다음에 배우가 하나가 돼서 그냥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놀이였다면, 이제 우리 작가는요, 무대가 생겨났어요. 이게 조선 후기잖아, 얘들아. 조선 후기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장이 생긴 거야. 한마디로 콘서트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수가 나와서 청중을 향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수지. 작가의 가수가 가수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막 빌보드 뭐 100 이런 거 짜듯이 12개 제일 유행하던 걸 짜가지고 경기 12작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하던 아주 유명한 레파토리 12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장면입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 작가의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관객을 상대로 했다라는 것은 얘가 당연히 이중적 문체를 특징으로 해야 됩니다. 관객이 있으려면 우리 한자어도 있어야 되고요, 고유어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문체를 같이 써야 관객들이 이해를 좀 하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조선 후기의 문학인데 얘는 얘는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객층은 대부분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원래는 양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학 작품인데, 그거를 야 니네만 즐겨? 야 우리도 이제 이 정도 문화생활할 여유 돼. 이걸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조선 전기에 양반들이 즐기던 바로 그런 관념적인 자연, 풍류적인 자연, 이런 내용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요, 조선 후기 문학 같지가 않고 오히려 조선 전기 문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만 즐겨?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풍자와 해학적인 요소는 여전히 조선 후기 문학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사의 특징은요, 이렇게 해서 뭐 한자의 고사도 인용하는데 또 우리말도 잘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유행하던 상투적인 표현이라든지 당시 유행하던 구절, 이것들이 다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무대 공연에서 내가 그걸 처음 서사부터 다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지루하지. 그러지 말고 하이라이트만 쪽쪽 뽑아서 보여줘야 관객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얘를 계속 뽑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네가 만약에 콘서트장에 갔어. 그러면 가사만 집중하면서 들을 거야? 얘들아, 콘서트장에서 중요한 건 뭐야?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일단 사운드가 빵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걔가 무대 연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뭐가 중요해 콘서트장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우리
꺾기라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에헤야 오호야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이런 꺾는 거 있잖아. 트로트 가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꺾기, 그런 기교가 중요한 거지 가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공연했을 때 뭔가 만족감을 느끼려면 뭔가 고급진 느낌을 줘야 돼요. 고급진 느낌이 바로 한자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념적 한자어, 상투적 한자어 이런 거 막 뿌려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오 뭔진 모르지만 있어 보여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양반이 된 것 같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얘는 잡가 모두의 특징이니까 얘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잡가가 나왔다 그러면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잡가구나. 그냥 대충 큰 그림만, 큰 틀만 이해하려고 해야 이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일단 내용을 보고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행인데요. 만척산 중에 늙은 범 살질 않게를 물어다 놓고 어르고 논인다. 우리 늙은 범이요. 일행이에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요. 어르고 논인데요. 여러분 지금 범이 개를 먹으려고 잡아왔습니까? 놀려고 데리고 왔죠? 사실 이 장면은요. 춘향전의 사랑가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판소리 춘향가에 이몽룡이 춘향이하고요. 업고서는 이몽룡이 춘향이를 업고 싶은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으려면 신체가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 외간 남자 등이 읊혀. 일단 업으려면요 신체가 밀착되죠. 그럼 손이 엉덩이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정서와 맞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희롱하면서 노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범은 이도령, 그 다음에 얘는 춘향, 얘네가 지금 서로 업히고 막 이렇게 노는 장면을 이렇게 드러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부터예요. 이에서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광풍의 낙엽처럼 벽화를 둥둥 떠나간다. 바람에 부는 낙엽처럼 푸른 하늘을 둥둥 떠서 지나가고 있대요. 그 다음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의 다리 솟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유명한 부분이에요.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일락서산 여러분 한자 좀 보세요.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니네 다 아는 자 단어야. 일락 무슨 뜻이야? 해가 떨어져. 서산 서산으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뒤에 있죠. 해는 뚝 떨어져. 그 다음 월출동령. 얘들아 이거 니네 아는 단어야. 뭐야? 월출. 달이 뜬다. 동쪽 고개로. 해 달이 솟네. 똑같은 말이지. 얘들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족발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족이랑 발이랑 똑같은 거지, 얘들아. 역전압.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요. 지금 이행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일락서산 월출동령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이 의미상 같은 부분인데 얘는 한자어고 얘는 고유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 번 더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잉여적 표현 아니면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라고도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잉여적인 표현이나 의미의 중복 표현을 썼을까요? 작가니까. 공연을 해야 되니까 한자도 써주고 우리말도 써주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이 잘 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등장을 하고요. 또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여러분 기러기가 제비를 후리러 나간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요. 일단 낙엽처럼 떠다니는 건 이제 얘네들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러기가 울고 가는 저 기러기가 제비를 후리러 간대요. 근데 얘들아 혹시 우리 판소리 중에 제비 등장하는 거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뭐죠? 아주 유명한 거 제비 다리 부러뜨리는 거. 흥보가 맞죠? 자 그러면 제비를 후리는 건 흥보예요 놀부예요? 놀부지? 그지? 여러분 물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은 안 돼요. 연결은 안 되는데 우리 3번 보기에서요. 그래도 하나만 한번 찍어보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얘를 찍었는가 그랬는데
이 제비가는요, 이 제비 자체가 놀부의 탐욕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이것의 좌절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몽룡은 이거 탐욕이죠. 이성을 탐하는 것도 탐욕이에요, 그죠? 근데 광풍의 낙엽처럼 둥둥 떠나간다. 여기서 낙엽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좌절된 욕망이 좌절된 그런 쓸쓸함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해질 무렵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가 제비를 후리러 가요. 이제부터 제비 후리러 가는 거야. 탐욕이죠. 그리고 제비 후리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이거 2번 반복했죠. 얘네 제비 후리러 나간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흥모가 구절이에요. 제비 후리러 나가는 게. 그래서 지금 제비 후리는 부분은 또 판소리 흥모가에서 끌고 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키씨가 맺은 그물을 둘쳐매고 나간다. 보키씨는요,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왕이죠. 이 사람이 마치 프로메테우스 마냥 인간한테 불 쓰는 법도 알려주고 그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고기잡이 하는 법도 알려주고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그물 메고 나가고요. 망탄산으로 나갑니다. 중국 산 이름이에요. 우이여 어허 어이고 가로하세요. 영구죠. 이거는 이제 한껏 기교 뽐내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오오오오오 이러면서 뭐 엄청 했겠죠. 그 다음에 니 제비 어디로 달아나느뇨. 자 지금 이제 기러기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제비를 후리고 싶었어요. 제비를 후리러 나섰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음. 이게 바로 욕망의 추구와 좌절 되겠죠. 이 욕망 추구 했다가 좌절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 얘들아, 백운은 흰색 구름이고 흑운은 검은 구름이잖아요. 그럼 흰 구름 검은 구름 사이를 마구마구 날아다니는 우리 제비네요. 제비가 도망가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얘들아, 우리 여기 선택지 중에 뭐가 있냐면요, 1번에 4번 선택지 한번 볼래요? 색채 어휘를 사용하여 명암 대비를 이룸으로써 그와 관련된 소재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색채 어휘, 흰 구름, 검은 구름. 명암의 대비, 괜찮죠? 그와 관련된 소재, 제비의 역동성. 애들이 다 맞는 말인데 마치 역동적이다라는 말이 들리면 움직이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역동적이다의 반대말은 정적이다. 정적인 건 움직임이 없는 거고 역동적인 건 움직임이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제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멈춰 있나요? 아니요, 날고 있잖아요. 그럼 역동적이다가 맞죠. 이렇게 딱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까 그 선택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이어이어 어이고 이것도 또 영구네요. 달아를 낳느냐 내 집으로 훨훨 타오너라. 양륜상에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 제이만 여겨 후린다. 이 놀부가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꾀꼬리까지 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비가 안 오니까 제비 대신에 꾀꼬리라도 지금 후리고 있는 거죠.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 이헤이 에헤이 에헤야 이거 영구죠. 니 어디로 향하느냐. 그래서 제비가 지금 달아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 12회까지 여기서 제비를 후리러 갔다가 제비를 놓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회에서 22회 부분, 마지막 부분이네요. 마지막은 보면은요, 공산야월 달 밝은데, 공산 빈산에 밤에 뜬 달이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자, 여기서 일단 빈산에 슬픈 소리로 우는 두견새의 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여러분, 옛날부터 두견새는요, 한의 상징, 쓸쓸함, 정서를 환기하는 거죠. 아마도 욕망이 좌절돼서 쓸쓸한가 봐요. 한의 상징이잖아요. 슬픈 소리 두견제 반복했죠. 월도천심야 삼경에 이 깊은 밤이죠. 월도천심이 이제 달이 뜬 깊은 밤에 이런 뜻이죠.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뭔가 쓸쓸하고 낭군도 없고 외롭고 이런 정서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요, 울림비조 무새들은 울창한 림 숲에 비조 나는 무새들은, 자, 이제 무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 새들은요,
농춘하다 배 짝을 지어. 농춘하다. 봄에 겨워, 봄에 흥에 겨워서 서로 짝을 지어 쌍거쌍래 하는구나. 말 잘하는 앵무새. 자, 이제 이 무새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 잘하는 앵무새. 서로 화답해요. 그 다음에 춤 잘 추는 학두루미. 그 다음에 문체 좋은 공자. 뭔진 모르지만 좋대요. 사실 문체라는 건 문은 문이고요. 채는 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빛깔과 무늬가 좋은 공자. 공기 적다 공기. 공기도 센데요. 공기가 적다 공기는 뭐냐면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해가지고 밥 많이 먹는다고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걔가 그 한스럽게 공기 밥이 너무 적다새. 그래서 적다새 소쩍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제 공기새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설화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공기새. 뚜루루루루. 얘는 음성 상징어죠. 쑥꿍 접동. 쑥꿍 오는 접동. 왜 있잖아요. 첩동, 소쩍, 쑥국, 쏘국, 소쩍 다 같은 새죠, 여러분. 그래서 쑥꿍 우는 접동새, 슬그머니 호반새가 날아든다. 그래서 접동새하고 호반새까지. 얘네들은 지금 전부 날아왔죠. 그 다음에 기러기 헐헐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기러기와 방울새까지. 얘네들은 무새들은 전부 날아왔어요. 날아온 새들이에요.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났느냐. 그래서 무새와 제비가 서로 제비를 이루고 있죠. 얘만 안 왔으니까요. 욕망의 추구와 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작가의 주제는요. 이 새들의 모습과 전경 또 욕망의 추구와 사절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한 주제가 딱히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자, 볼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문제 유형이죠. 오히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적 증거에 의한,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라. 이거는 논리적인 그 생각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오히려 이런 건 금방 풀어. 내용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표현상 특징, 그 다음에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참고해서 A와 B를 비교한 거,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표현과 세부 내용.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은 보통 한 3등급 때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리고 작품의 본문에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풀잖아요. 머릿속에서만 풀잖아. 왜? 귀찮으니까. 귀찮으면 안 돼. 확인해야 돼요. 한번 볼래요? 1번에 1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제시해서 대상을 향한 주체의 행위를 강조하였다. 얘들아, 그럼 식구의 반복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됐죠. 어디 있어? 제비 우리로 나간다. 제비 우리로 나간다. 대상을 향한 주체의 행위, 제비를 향한 후리는 행위 괜찮잖아요. 그 다음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자와 순 우리말을 사용하여 의미 중첩시키는 부분이 아까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월추동용 달속구 이 부분 되겠죠? 현재 시제의 의문형과 평서형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니은다 뭐 느냐 맞네요. 그 다음 색채어휘 아까 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사설의 내용과 의미상 연결되는 여음구. 에헤 어허의 의미가 어디 있어 얘들아? 에헤 어허 없잖아. 그치? 전부 그냥 어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 연결되는 여음구.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연결이 돼? 틀렸죠? 게다가 화자의 자족감. 뭘 자족해 지금? 욕망이 좌절됐는데. 뒤에도 틀렸죠?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이 세타령인데요. 아까 요 부분이 작가의 작가라고 해도 민요라고 해도 돼요. 세타령 요것과 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혹시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몰라요?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세타령이에요. 그래서 새 중에는 봉황새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 어쨌든 봉황새, 만수운전의 풍년새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선택지 볼게요. A에는 B에 나타난 새들을 그대로 둔 채. 그럼 B에 있는 새가 다 있나 봤더니 봉황새, 풍년새 일단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에 봉황새, 풍년새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애들이 손을 안 댄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가 기억하는 걸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리는 거죠. 확인을 해야죠.
틀렸고요. D에 사용된 시구를 A에 그대로 차용하여 가사로 삼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잘 추는 학두름이 있는데요. 그대로 썼는데요. 안 되겠죠? 그 다음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새의 소리와 함께 동작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얘들아, 동작을 설명하는 음성상징어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일단 모두라고 했으니까 B를 잠깐 보면은요. 여기에 음성상징어 쑥국 하나 있거든요. 그지? 쑥국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쑥국은 소리지 동작이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에 A, B 모두 나타나는 새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새일 경우일지라도 특징을 A와 B에서 같은 새인데 특징이 다른 새가 있나 볼까요? 그럼 같은 새 몇 개 없잖아. 대충 보니까 앵무새 두루미는 같고요. 그 다음은 공작밖에 겹치는 게 없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공작 봐봐. 무한기후, 깊은 밤, 울고 남은 공작. 얘 울고 있지. 근데 우리 여기 제비가의 공작은 어때? 문체 좋은 공작이라고 돼 있잖아. 문체가 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공작이니까 얘는 울고 있고 걘 좋고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럼 맞네. 4번이 맞네. 그 다음 문체는 무늬와 빛깔이에요. A, B 모두 특정 새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에 덧붙여 그 새의 종류를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번에 5번을 정답지로 고른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택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답으로 고르는 친구들. 이거 만약에 2번에 5번을 답으로 골랐다 그러면 아마 2번에 5번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골랐을 것 같아. 야, 선생님 생각해. 잘 봐. 새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에 덧붙여 새의 종류를 소개했다.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뭐. 그러면 우리 보기의 새 타령에서는요. 말 잘하는 앵무새부터 시작해서 깊은 밤 물고 남은 공작까지 특징과 종류 괜찮거든요. 그러면 일관되게 유지했는지 여기 A도 한번 볼게요. 우리 제비가에서 보면은요. 말 잘하는 앵무새, 스르라니, 호반새까지 괜찮은데요. 기러기는 헐헐,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날아가느냐. 일관되게 유지했다 틀렸죠. 이 부분에서 다른 표현 방법을 썼잖아요. 그런 형식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설명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3번 감상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만첩 산중 늙은 범과 악묘상에 앉은 꾀꼬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다. 범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맞아요. 이몽룡이니까. 왜냐면 암캐가지고 노니까. 근데 꾀꼬리는 오히려 제비 대신 내가 꽁 대신 닭으로 후려쳐지는 존재잖아요. 꾀꼬리 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냥 당하는 거지. 주체가 아니죠.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소리니까요. 이제 쭉쭉 읽어보세요.